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특집으로 다시 찾아온 영상 해부학의 제이, 세미님 그리고 여름님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특집을 하기 전에 두 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선정된 영화랑 관련 있는 질문인데 혹시 두 분은 행방불명 돼본 적이 있나요? 너무 무서운 질문인데요. 저부터 할까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어린 시절 한 1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갔는데 처음에 어머니께서 학교에 전학 절차를 밟으면서 버스를 이렇게 타고 여기에 내려라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버스 정류장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한 뭐 5정거장?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그 1학년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만 버스를 한 정거장 먼저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형 지물이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가도 초등학교 학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다니던 시절에는 국민학교였는데요. 그런데 너무 당하니까 제가 운 거죠. 엉엉 울면서 갔어요. 엉엉 울면서 걸어도 안 나와. 그런데 그걸 가다가 어떤 어르신께서 어른이 이제 보신 거예요. 너 왜 우니? 그랬더니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가 안 나온다. 귀여워. 그러니까 그분이 택시를 태워주신 거예요. 어머나. 택시를 태워서 저를 갔다가 학교 정문까지 그때 초등학교 정문까지 이제 내려서 제가 또 싹 내려가지고 언제 울었다는 눈물 씩 닦고 그 수업을 들으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때는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게 아직도 각인돼서 지금도 그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그 동네 근처에 살아요. 근데 그 노선이 지금은 없어요. 버스 노선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났고 제가 그렇게 어디 다른 데 여행 갔을 때 길치는 아니거든요. 비교적 길을 잘 찾아다니는 편인데 그 당시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한바트면 미아될 뻔했죠. 동네라서 그래도. 귀여워. 여름님은 행방불명 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갑자기 세미님 말씀 듣다가 생각난 건데 제가 행방불명 됐던 건 아니고요. 동생? 저도 그냥 갑자기 말씀을 울었다. 초등학교 나니까 저도 그 기억이 났는데 저도 어렸을 때 학교를 맨날 걸어 다녔는데 그때 제가 강아지를 키웠어요. 근데 제가 처음 키운 강아지였는데 마당에서 강아지가 막 뛰어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학교 갈게 이러고 갔는데 마당이 대문이 안 닫혀가지고 강아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 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듣잖아. 근데 학교는 늦었고 빨리 가야 되는데 걸어서 한 15분, 20분 거리에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막 가는데 걔가 처음 보는 길인데도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가라고 집에 너 큰일 난다고. 그래서 학교 앞에 왔어요. 근데 학교 앞에 진짜 문구사 앞까지 따라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했거든요. 강아지 집에 어떻게 가냐고. 얘 길 잃는다고. 얘 큰일 난다 했더니 엄마가 안 잃는다고 집에 알아서 찾아올 거야. 엄마 너무 천하태평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막 걔를 두고 막 어떡해 막 이러면서 막 그 학교에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쉬는 시간마다 막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걔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집에 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강아지 얘기하면 맨날 엄마 너 그때 엄청 울었잖아 그게 놀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강아지는 위대하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는 강아지 친구들. 두 분의 이렇게 행방불명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번 주부터 준비한 특집은 바로 애니메이션 특집입니다. 근데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많이 달았어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 토이스토리, 너의 이름은, 괴물의 아이 굉장히 많이 다뤘죠. 근데 되게 생각 외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실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때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희 이렇게 애니메이션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저희가 처음 준비한 영화는 바로 오프닝과 어울리게 센가치로의 행방불명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세미님의 말에 의하면 BBC가 추천하는 100대 영화의 10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되게 훌륭한 작품으로 예상이 되는데 두 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영화를
보셨는지 되게 궁금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예. 이 영화를 추천한 거는 바로 세미님인데요. 예. 세미님이 이 영화를 왜 추천하셨는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들으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들이 영상예방 필름 필터링 코너에서 애니메이션을 좀 처음에는 종종 다뤘어요. 네. 개인적인 뭐 취향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애니메이션의 덕후들 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뭐 그런 이유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뤘던 애니메이션은 뭐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아마 한국에서 개봉된 일본 영화 중에 또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큰 흥행을 기록했던 작품이죠. 처음에 애니메이션 특집을 기획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기억났던 작품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작품과 함께 뭐 커왔다고 해도 좀 다름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연출가로서의 대표 데뷔작은 미래소년 코난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미래소년 코난은 이 작품의 연도가 1978년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저는 이제 어린 시절,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시절에 이 지금 애니메이션을 KBS에서 했던 기억도 나고요. 정말 그 주제가가 아직도 이 귓가에서 맴돌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 연출가의 어떤 이름과 더불어서 이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프로 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이걸 보자마자 전 알았어요. 아, 이 작품은 앨리스에 대한 오마주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BBC가 뽑은 100대 영화에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서구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단순히 행방불명 되는 게 아니라 이름을 갖다가 잊어버리면서 행방불명이 된다. 어떤 기억이나 소재랑 이런 테마랑도 잘 어울리고요. 게다가 이게 2001년도의 작품인데 지금 벌써 한 17년 정도 조금 지났지만 여전히 저희한테 조금 보내는 경고. 지난주에 저희가 또 선미 씨의 사이렌을 했는데 어떤 경고도 좀 있고요. 굉장히 자연이나 환경,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고 답변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추천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추천의 변을 들었으니 같이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완벽한 스포일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이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출발은 소녀 치히로가 엄마 아빠와 차를 타고 시골로 이사를 가는 장면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짐은 되게 단촐하게 미리 이삿짐 센터에서 이제 짐을 보내고요. 엄마 아빠와 함께 치히로가 그 시골로 이사를 가고 있어요. 근데 치히로가 굉장히 불만이 많죠. 왜 굉장히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었는데 도시에서의 그 삶을 청산하고 시골로 간다고 하니까 거기서의 삶이 어떨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투덜투덜 하다가 드디어 집 근처로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그 외딴 길에서 낯선 터널과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터널 속에서 그냥 차를 갖다가 돌려가지고 다른 길로 가면 되는데 엄마 아빠가 굉장히 또 호기심이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세요. 그 터널을 건너가지고 폐허가 된 놀이공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놀이공원이 그 과거 일본의 어떤 버블 경제 시대에 만들어놨다가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폐허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것저것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잘 음식이 차려진 가게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자 호기가 진 엄마 아빠들이 나중에 계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치히로는 계속 이제 가자고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뿌리치면서 음식을 허겁지겁 먹죠. 근데 치히로가 뒤를 돌아봐서 잠깐 보는 사이에 엄마 아빠가 돼지로 변해버린 거예요. 돼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점점점 비대해지는 엄마 아빠, 돼지를 갖다가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러다가 갑자기 소년 하쿠가 등장하게 되면서 하쿠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치히로한테.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여기 있으면 마녀 유바바한테 잡혀간다라고 하면서 하쿠가 치히로를 갖다가 몰래 온천장에 그 데려갑니다. 온천장에 데려가고요. 그 온천장이라는 것은 유바바가 관리하는 온천장인데요. 밤마다 온갖 신들이 찾아와가지고 놀고 먹는 곳이에요. 네. 정말 큰 목욕탕이 있고 일종의 요즘식으로 하면 찜질방 더하기 어떤 내죠. 지난 시간에 저희 목욕탕 얘기하지 않았나요? 사이다 얘기. 예, 뭐 사이다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돼지가 된 엄마 아빠를 같이 돌아간다는 생각에 치히로는 일단은 학구의 어떤 그 조언에 따라 가지고 이곳에 머물려고 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또 지하에 있는 가마 할아버지를 찾아가죠. 가마 할아버지가 거미예요, 거미. 거미여서 혼자서 모든 일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가마 할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가지고 닌의 어떤 또 도움을 받아 가지고 종업원이 됩니다. 자, 학구는 처음에는 유바바한테 마술을 배우러 이 유각, 이 목욕탕에 찾아왔다가요. 그만 이름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유바바의 어떤 종이죠. 종이 되어 버리는데 학구가 계속해서 치히로한테 경고를 하죠. 너는 절대 너 이름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이 지금 목욕탕에서는 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 치히로와 센 이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치히로는 계속해서 이제 손님들을 접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뭐 부페의 신도 오고요, 여러 가지 신들도 오고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캐릭터 나와요. 가오나 씨라는 아마 그 캐릭터 인형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특히 개그맨이신 김숙 씨가 그렇게 가오나 씨 캐릭터를 모은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우리 학구가 원래는 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름을 잃어버려가지고 유바바의 어떤 지금 하수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알고요. 이 지금 잃어버린 이름도 되찾고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가 구출하기 위해서 또 유바바의 또 다른 마녀, 착한 마녀라고 해야겠죠. 제니바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어떤 퀴즈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 퀴즈에서 우리 치히로는 아버지 어머니를 골라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기환의 모티프가 있기 때문에 퀴즈를 풀었겠죠. 어떻게 푸는지도 아마 저희 방송 들으시면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이렇게 진지하게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나온 게 2011년도 아니구나. 2001년이니까 예. 저 초등학교 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서 저희 어렸을 때 막 그냥 시간 뭐 시험 끝나고 막 그럴 때 많이 영화 보여주잖아요. 그때 많이 봤던 느낌? 그 내용이 진짜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번에 제가 안 보는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고 봐버렸어요. 그래서 봤는데 정말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세미님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첫 영화, 첫 애니메이션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저와 비슷한 또래인 여름님은 이 영화를 어떻게 처음 보셨는지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기억이 나셨는지 안 나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별로 안 좋아하는 좀 특이하네요. 굉장히 성숙한 어린아이. 근데 거기서 멈췄어 성장이. 그런 편이었거든요. 근데 또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센과 치히로도 그렇고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그렇고 되게 명작이 많잖아요. 제 기억에는 되게 주말에 엄마가 비디오방에 맨날 데려가서 비디오를 하나씩 고를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빌려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애니메이션을 물론 재밌지만 막 되게 뜻깊다, 막 기억에 남는다, 인상 깊다 이런 인상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본 거예요. 근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저는 제이님이랑 본 대로 얘가 이랬고 얘가 이랬고 얘가 이랬고 이렇게 막 이제 이때쯤이면 우물신이 나오고 막 이런 거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게 저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친 작품이었구나 하고 되새김질하게 됐어요. 어제 우연히 저희가 뮬란을 보고 잤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잠을 잤는데 친구들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근데 약간 친구들한테 뮬란이 약간 여름 씨한테 생가치로 행방불명이었나 봐요. 그 순서까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행방불명을 보고 뮬란을 보니까 와 진짜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정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어떤 매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저한테 이 생가치로의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약간 동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세미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는데
어떤 오마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시는지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네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크게 두 편이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있고요. 진짜요? 예. 전작과 후속편이 있어요. 충격. 네. 웃기다. 대부분 이제 꿈을 꾸면서 출발을 하고요. 꿈을 깨면서 지금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어떤 이 꿈, 관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터널이에요. 터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이 이야기는 끝나죠. 그게 일종의 꿈의 시작과 꿈의 끝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름입니다. 이름. 센가치히로. 두 명이 아니죠. 아마 이 애니메이션을 못 본 분들이라고 한다면 센은 따로, 치히로 따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센과 치히로는 같은 사람을 지시해요. 두 명의 인물이 아니라 한 명의 인물이고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1장인데요. 1장의 제목이 아마 후에마이일 거예요. 나는 누구지? 보통 생각나시면 알겠지만 화이트 레빗, 흰 토끼를 막 쫓아가요. 5월에 어떤 단잠을 꾸다가 그러다가 토끼굴에 빠지거든요. 우리 앨리스는 이 토끼굴이 여기서는 이제 터널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이 토끼굴에 빠지면서 막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이제 앨리스가 상상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아플까? 어떨까? 저떨까? 막 하다가 자기 이름을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가 누구였지? 그러다가 막 엉엉 울면서 갑자기 뭐 키가 커지기도 키가 작아지기도 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막 혼란을 겪거든요. 그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1장의 굉장히 큰 모티프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즉 이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우리 센과 치히로는 그런 어떤 혼란스러움은 없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움은 없죠. 이름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이름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센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얻는데 치라는 이름을 갖다가 기억하고 있고 이름을 갖다가 잃어버린 건 오히려 하쿠라는 강의 신이었던 하쿠가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좀 이건 여담이긴 한데요. 그 레비톨 토끼굴은 좀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음굴. 마약에 대한 어떤 관문 아니면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니까 게임의 처음을 시작하는 것도 레비톨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환상으로 들어가는 어떤 터널 입구예요. 문턱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거나 게임을 하실 때 그런 문턱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요 굉장히 재미납니다. 예전에 또 저희가 또 영화 하진 않았지만 매트릭스도 그렇거든요. 매트릭스도 이상한 앨리스의 모티브가 나옵니다. 거기 등장하는 모피어스죠. 모피아스 전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기 토끼가 화이트 레빗이라는 타투를 하고 등장하거든요. 맞아, 봤던 것 같아요. 예. 맞아. 그래서 이 레빗톨 내지는 그 화이트 레빗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은 모든 대중문화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문턱으로서 시공간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상예부학 청취자 여러분들 영화나 만화나 아니면은 게임 하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왜 BBC에서 100대 영화에 들어갔을까? 일본뿐만 아니라 서구 사람들 친숙한 주제였던 거죠. 테마가. 저도 되게 이상한 나라 앨리스 모티브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저는 그가 동시에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생각났어요. 물론 전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좀 지금 나이에 들어서 이 작품을 다시 보면서 되게 새롭게 느낀 게 그 진짜 목욕탕 거기가 너무 자본주의 시스템의 극강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사실은 되게 성매매와 같은 그런 모티브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제일 놀라웠고 끔찍했던 건 유바바라는 그 마녀가 새로 변해서 주변을 막 정찰하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빅브라더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이 너무 자본주의를 보여주는 공간이고 노동을 보여주는 공간이어서 되게 지금 봤을 때 되게 새로웠는데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도 되게 아름답고 환상인 공간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끔찍하거든요. 진짜 윌리엄카 다 보고 있고 다람쥐까지 시켜서 막 호두 까게 하고 진짜 그 종족 데려와서 그 움파룸파족인가요? 그 종족 막 데려와가지고 일 시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극강을 보여주는 그 공간? 그 환상적인 공간이랑 되게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흰 토끼를 따라
따라서 앨리스가 스스로 거기에 빠지게 되고요. 윌리 엉카가 나오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은 경우에는 윌리 엉카가 뿌린 그 초콜릿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초콜릿을 사고 그리고 찰리도 되게 우연히 그 초콜릿을 통해서 티켓을 얻게 돼요. 그래서 뭔가 그 두 어린이들이 주체적으로 그래도 뭔가 어디 새로운 세계, 환상 세계에 빠지는데 자신이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면 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경우에는 치히로는 자기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부모를 오히려 말리는 역할을 해서 오히려 부모가 철딱서니까 없고 아이가 더 성숙해 보이는 단 이미지를 많이 그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같은 환상 세계를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양권에서 그런 자녀들은 왜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퀘스트를 맞닥뜨리지 못하고 왜 등 떠밀려서 가지? 왜 부모는 그런 역할을 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이상한 나라 앨리스 보면서 동양판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예의를 중시해서. 왜냐면 주인공한테 너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계속 맞아, 이러잖아요. 맞아. 그래서 약간 여름님과 조금 비슷한 이유로 뭔가 이 아이한테 뭔가 강요하는 게 굉장히 큰 느낌? 그래서 되게 그런 게 동양적인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미님이 말했던 레비톨이 게임의 시작을 상징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근데 이 영화를 맨 처음에 봤을 때, 맨 처음은 아니구나. 오랜만에 다시 봤을 때 약간 너무 게임의 어드벤처 같은 도입부 같은 예. 생각을 되게 맞아요, 많이 맞아요. 했거든요. 왜냐면 그 석고상 앞에 차가 멈추잖아요. 근데 그 석고상도 뭔가 워프의 장소 같은 거예요. 게임할 때 워프 하잖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일본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 배경도 약간 일본 게임에 나올 법한 예. 장소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게임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레비톨이라는 것의 의미가 약간 게임의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니구나라는 잘 생각했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예. 지금 아까 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목욕탕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등가, 유각 이런 것들도 일본 사회에서는 좀 상징한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지적하는 그 글이나 이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가령 미야자키 하야오에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등장하는 그 목욕탕이라는 공간이 성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는 좀 글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라가지고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가오나 씨가 등장해서 돈을 예. 막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오나 씨 약간 징그럽다. 저도 가오나 씨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가오나 씨를 보면서 약간 가오나 씨라는 캐릭터에 의문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너무 센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센과 치히로한테. 근데 그게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이 갑자기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딱 해결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그 가오나 씨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가오나 씨 캐릭터도 굉장히 인상 깊은 캐릭터예요. 여기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가오나 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 정말 잡다한 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일본에 가보시게 되면 신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신사는 저희처럼 굉장히 잡다한 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집마다 또 이렇게 숭배하는 신들이 있다고 그러고 가오나 씨 찾아보시게 되면 그 특유의 저게 이제 검은 망토를 입은 것 같기도 하고 두 눈만 이렇게 살아있고 정말 유령에서나 볼 법한 이제 캐릭터인데요. 은근슬쩍 센을 따라와서 목욕탕에 들어오는데 계속 금을 주죠.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금을. 그런데 유일하게 금을 안 받는 그 캐릭터가 지금 지금 치히로예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한테 어떤 돈을 대가를 받고서 이것을 갖다 해주지 않는다. 나중에 가오나 씨 막 화내잖아요. 그것도 너무 재미난 것 같아요. 말은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미나고 그게 인간의 탐욕을 갖다 비추는 그림자처럼 전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림자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 목욕탕이라는 공간도 그렇고 테마파크라는 공간도 그렇고 대지라는 어머니 아버지가 변한 생물체도 그렇고요. 정말 이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은 겉으로 봐서는 자본주의 비판처럼 보이더라고요. 자본주의 비판. 그래서 이 영화 정말 상을 많이 받았는데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2002년도에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받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근데 저는 이게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받았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이게
일반 실사 영화를 제치고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2000년 초반은 도대체 어떤 시대였지?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또 다른 대학원을 입학했거든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죠. 왜냐하면 IMF 구제금융 끝나고 정말 취지가 안 됐거든요. 요새랑 비슷해요. 저도 가오나 씨 캐릭터가 재밌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가오나 씨가 나중에는 치히로에게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돈을 보여주는 탐욕스러운 인물처럼 저는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오나 씨가 오히려 되게 인간이 아니지만 신이지만 인간의 군상을 잘 보여주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 돈을 주는 금을 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센에게 호기심을 보이는 것 그것 자체가 되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저는 재밌었던 게 가오나 씨를 통해서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오히려 치히로의 특성인 것 같아요. 아까 세미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히로만이 금을 받지 않아요. 금을 원하지 않고.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되게 자본주의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본주의 시스템에 제어당하지 않는 인물로서 치히로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금을 원하지도 않고 내가 여기서 원하는 건 여기서 그냥 빠져나가는 것, 그냥 난 부모를 구하는 것. 그래서 노동의 목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치히로를 도와주는 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여기 빨리 때려치고 저기 섬으로 여행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뭔가 그런 돈으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나의 생존 그리고 엄마 아빠와의 안정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점에서 치히로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멀어진 일탈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가오나 씨 가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가오나 씨가 그 치히로는 지금 센은 소녀잖아요. 미성년자인데 계속 돈을 주면서 이게 약간 지금 생각해보니까 원조 교제를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징그럽다. 원조 교제를 하려고 계속 이제 추근덕거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오나 씨. 아까도 이제 목욕탕이 실제 일본사에서 과거에는 어떤 홍등가 그러니까 성매매도 이루어지는 공간 그리고 그런 지점이 좀 일본의 풍속도 보여준다는 이런 글도 좀 읽어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목욕탕이 목욕탕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목욕탕이 목욕탕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약간 외색? 뭐 이런 것도 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거기 이 애니메이션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개구리 캐릭터들이 많은데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무슨 인터뷰에서 그렇게 일본에서 성매매를 하는 남성들을 보면 꼭 개구리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구리를 직접적으로 캐릭터로 사용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개구리도 개구리 나오죠. 개구리 집사. 만약에 가오나 씨가 두 분이 말씀대로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는 어떤 캐릭터라면 약간 이 영화에서 탐욕의 시작이 바로 식탐이잖아요. 근데 그 센은 되게 정말 이 여름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제한받지 않는 인물인데 센에게도 식탐이 있다면 언제 그리고 그게 어떤 걸 상징할지에 대해서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애니메이션이 공포스러웠던 건 부모가 그렇게 돼지로 변하는 그 상황이 좀 너무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일 이 애니메이션을 생각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거긴 한데 그게 되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인간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식탐이 진짜 사실 식욕이 진짜 전 제 1의 욕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너무 원초적으로 막 보여주는데 센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치히로는 엄마 아빠한테 가자 이러면 안 돼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모습인데 이후에 그 목욕탕에서 생활을 할 때 나중에 오물신이 찾아와요. 그래서 오물신을 어쩔 수 없이 유바바 때문에 접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약수를 맞고 그것도 가오나 씨의 도움 때문이긴 한데 약수를 맞고 이제 강해신이 되어서 고마움의 표시로 치히로에게 경단을 주게 돼요. 근데 이게 경단이 뭔지 전 처음에 먹는 건지 경단인지도 몰랐거든요. 전 처음에 약간 지우개 그런 색깔이잖아요. 맞아.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린이랑 찐빵을 이렇게 나눠 먹다가 갑자기 경단을 베어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원초적인 욕구? 식욕, 약간 구강기? 그런 것처럼 뭔가 진짜 치히로도 지금은 그냥 순수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식감을 보이지 않았던 거지만 점점 그 욕구 자체는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그 경단을 먹는 짧은 장면에서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먹긴 먹는군요. 우리 센 치히로가. 저는 먹는 모습이 기억이 잘 안 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게 흔히 뭐
식욕, 그다음에 뭐 성욕, 뭐 수면욕 정도 이렇게 3대 욕구를 얘기하잖아요. 음. 근데 정말 여기 등장하는 센 지금 치히로 같은 경우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욕구라는 게 잠도 잘 안 자는 것 같거든요. 이 지금 애니메이션 맞아. 보면 진짜 착취야. 그 보면 그 아까 가오나 씨가 찾아왔을 때 가오나 씨가 이렇게 금을 갖다가 이렇게 뿌리니까 다 깨어나서 맞아. 다 깨어나서 가오나 씨한테 그 음식과 여러 가지를 들고 가서 금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닌도 깨워서 닌이 막 깨우거든요. 그 센을 갖다 깨워서 너도 쟤한테 와서 돈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센이 굉장히 이상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바로 그런 거를 상징하는 게 센이 치히로라는 자신의 이름을 잊지 않는다는 거인 것 같은데 영화 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 뭐 정체성 그리고 하쿠도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찾잖아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여기서 이름을 기억하고 되찾는 인물은 아까 하쿠라는 인물이거든요. 원래는 코하쿠 강의 신이죠. 근데 그것도 참 재미나요. 앞에 코만 붙이면 코하쿠니까 자기 이름을 쉽게 기억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기억할 법도 한데 기억할 것 같은데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처음에는 계속해서 그 유바바 그 나쁜 마녀의 어떤 심부름을 통해서 제니바한테 어떤 물건을 갖다가 훔쳐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우리 치히로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기억하게 됐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미난 것 같아요. 원래 강의 신이죠, 강의 신. 하쿠는 강의 신이었는데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사실을 깜빡하고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되찾죠. 그러면서 자신의 본성을 되찾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나는 원래 이런 마녀, 나쁜 마녀의 어떤 시종이 아니라 강의 신이었구나라는 것을 되찾고 비로소 자유롭게 풀려나거든요. 그 다음에 재미났던 것은 이 유바바, 제니바 마녀들이에요. 원래는 이것도 이상한 앨리스에서 모티프가 있거든요. 빨간 여왕, 그 다음에 화이트 여왕이라고 해서 흰 여왕이 나오거든요. 레드킹, 화이트킹. 이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거울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캐릭터.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그 여왕은 하트의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잘 읽어보시게 되면 좀 헷갈리거든요. 하트의 여왕도 있고 아까 빨간 여왕도 있고 흰 여왕도 있는데 흰 여왕과 빨간 여왕은 거울나라에서 앨리스에서 나왔다는 거. 이것도 좀 앨리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요. 저도 이 작품에서 이름과 정체성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너무 성남에 제가 꽂혀서 그런지 그런 홍등가에 꽂혀서 그런지 그 센이라는 가명을 붙여주는 것도 되게 홍등가에서 많이 하는 그렇죠. 예명을 붙이죠. 네, 예명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하쿠인 남자애한테도 하쿠한테도 가명을 붙여줘가지고 좀 다행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썩었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 자매 아까도 말씀하신 제니바와 유바바의 관계가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영화 작품에서 그런 쌍둥이 마녀 약간 이런 컨셉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둘이 성향이 전혀 다르고 막 둘이 맨날 싸우고 약간 이런 성향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 가명이 있다는 점에서 유바바가 왠지 제니바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착한 본성이 있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둘이 나중에 제니바를 인해서 이제 치히로가 떠나게 될 때 유바바가 놓아주잖아요. 네 맘대로 해 하면서 놓아주는데 그때 자기 아이한테 엄청 충실한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바바도 분명히 본성이 착한 게 있는데 자기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 캐릭터도 굉장히 재미난 것 같아요. 보라는 아이거든요. 진짜 웃겨. 정말 거대한 아이죠. 기저귀만 차고 있거든요. 맞아. 그것도 굉장히 재미나요. 그 보라는 캐릭터도 그냥 가둬두고 키우려고 하거든요.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였나 보네요. 저는 되게 유바바가 착한 듯 나쁜 사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친데레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센과 치히로를 괴롭히면서 동시에 도와주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니바라는
그 또 다른 인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제니바로 가는 그 여정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그거를 통해서 뭔가 센카치히로가 탈출하기도 하고 하코를 도와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약간 유버바에 대한 약간 저의 감정이 되게 이중적이어서 되게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제니바로 가는 기차의 장면 같은 경우는 되게 저는 이 장면이 진짜 생소했어요. 그러니까 제니바라는 인물이 되게 낯설기도 했었고 그 제니바로 기차를 가오노아 씨랑 같이 그리고 그 보가 하마로 변신 하마인가 뭔가 아무튼 생지인가 생지다 생지로 변신하고 생지예요, 맞아, 생지.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 스티커 같은 건 되게 많이 봤는데 그게 마치 저에게 영화 속에 나온 장면이 아니라 뭔가 팬아트 같은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이런 장면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분은 그 제니바로 가는 기차의 모습 혹은 아니면 그 제니바로 가는 그 모습 행동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기차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기차가 계속 이제 다니는데 돌아오는 기차는 없다는 거예요. 그 기차가 우리의 제니바 그 마녀를 갖다 만나러 가서는 가는 것만 있고 돌아오는 것은 없다는 것도 물론 우리의 그 치히로는 돌아오죠.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한 하코가 용으로 변신해서 같이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여기서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갈 수는 있지만 돌아올 수는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관객들한테 이렇게 기억을 시키는 것 같아요. 갈 수는 있는데 너 돌아올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인간이 한번 자신의 탐욕으로 망가뜨린 자연은 이렇게 돌아오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요즘에도 굉장히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환경 이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모르게 정말 플라스틱, 비늘 안 쓰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에요. 어떤 이렇게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갈 때도 기존에 쓰던 비닐봉투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캔버스로 낸 에코백 가져가서 거기서 담아 오려고 하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런 것 같고 요즘에 도서관에도 가보시면 되면 종이컵 쓰지 말라고 되도록이면 텀블러를 쓰시라고 이렇게 다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벌써 환경에 대한 그 문제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저도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요즘에는 또 커피점에 가시면은 또 플라스틱 컵이나 또 종이컵을 좀 되도록이면 안 쓰고 이제 머그잔에 쓰도록 하는 거 같고 물론 아직은 좀 정착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는 또 빨리 가는 사회니까 언젠가는 다들 저희가 그런 에코라이프에 이제 좀 친숙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에코라이프에 관련된 게 여기서 나오는 제가 아까도 이 타이밍에 오무신이 나와는 것처럼 그 오무신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되게 각인되어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 오물이 약수를 다 맞고 깨끗해지고 나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뜨잖아요. 좀 그게 너무 한국적인 거예요. 뭔가 하얗탈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맞아, 일본과 우리를 잇는 전 지구적인 에코라이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되게 낯서네요. 그러니까 두 분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제가 생각했던 그냥 생각치로 흥망불명 그냥 저는 제가 이번에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인 줄 알고 별로 할 말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런 심층적인 의미가 있다니 약간 그런 놀라움이 뭔가 자아내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저희의 핵심 코너인 필름 필터링 이 영화를 추천할지 안 할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좀 굉장히 빨리 온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마지막 코너가 필름 필터링이니까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많은 이제 모티프들 이런 것들 찾아내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요. 저처럼 미야자키 하야오와 거의 뭐 유치원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다녔다고 말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갖다 국산 애니메이션은 제가 기억나는 애니메이션은 고작해야 태권브이 그 다음에 아마 예전에 KBS에서 국산 애니메이션을 종종 제작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것도 있는 게 뭐 영심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무슨 뭐 예전에 또 추억이 돋는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뭐 제작을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둘리 이런 그 아기 공룡 둘리도 이렇게 만들곤 했거든요.
근데 센가치로 행방불명이 2000년대 초반에 개봉이 돼서 저는 이 영화를 처음에 접하게 된 게 TV에서 우연히 케이블 TV에서 중간부터 보게 됐는데 딱 알았어요. 아 저건 이상한 날 앨리스를 모티프로 했구나.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오늘날에 제가 소원을 갖다 이뤘는데 왜냐면 계속 다운로드 받고 있었는데 다시 볼 기회는 없는 거예요. 네, 굳이 봐야 될 어떤 기회가 없어서. 근데 이번 기회에 보게 되면서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령 메가 히트하는 그런 문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어떤 보편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 애니메이션이 분명히 일본 애니메이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해외 영화제에서 이렇게 상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분명히 미래소년 코난부터 분명히 지금까지 이어지는 어떤 테마가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는 어떤 아까 굉장히 불편한 소재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런 그 목욕탕 아니면 가장 최근의 작품에서도 약간 일본의 어떤 전쟁 아니나 어떤 책임의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는 피해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좀 불편함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영화 저는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일본 애니메이션이 분명히 이런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갖다 그래서 책 한 권도 저는 좀 빌려볼까 생각도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잊어버렸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정말 버블이 끝나고 나서 더욱더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애니메이션 장르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스테디셀러, 클래식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사실 애니메이션을 많이 다루긴 했지만 토이스토리를 제외하고는 다 일본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진짜 애니메이션의 강국으로 일본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들의 제일 좋은 점은 음악인 것 같아요. 음악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화가 완성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나오는 그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음악이 맨날 세상에 이런 일에 따뜻한 뭐 가족 간의 사랑 막 부모를 보필하는 자식 막 이런 거 나올 때 늘 그 음악이 깔려가지고 전 그게 더 익숙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부모와 치히로의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진짜 따뜻한 정서의 음악 자체가 갖는 힘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음악을 즐기면서도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두 분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어렸을 때도 몰랐고 지금 커서도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이번 특집 첫 출발이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 실사 영화 한대요. 진짜요? 진짜요? 네. 어디서 만들어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영화 만든다니까. 일본은 정말 실사화를 좋아하죠.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잘 나올까? 궁금하네요. 예. 되게 2018년에 2001년에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것도 되게 기대되는 영화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개봉을 만약에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실사판이 개봉한다면 그때 듣는 분도 있을 테니까 되게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애니메이션 특집의 첫 시작으로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시작했고요. 다음에는 어떤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올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떤 영화를 얘기할지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추천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혹은 다른 SNS를 통해서 연락을 많이 주시길 바라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고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 눌러주셨을 거라고 기대하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